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리그가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말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토트넘 홈에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일단 두 팀에게 중요한 이유는 웨스트햄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사실은 유럽 대항전을 원하는 팀들인데 시즌 초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토트넘은 7경기에서 3승 1무 3패, 승점 10점으로 9위에 처져 있고요. 웨스트햄도 7경기에서 2승 2무 3패, 승점 8점으로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을 원하고 있지만 약간 성적이 떨어져 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점으로 유럽 대항전의 순위권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경기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다가 A매치 브레이크 전 바로 직전에 브라이튼에게 3대2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약간은 기세가 꺾인 상태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패배를 했던 팀들을 보면 아스톤빌라, 맨시티, 첼시 사실은 질만한 팀들에게 좀 졌고요. 시즌 초반에 만나는 팀들이 약간 강팀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브렌트포드와 풀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입스위치를 4대1로 크게 이기면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시켜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A매치 브레이크 동안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 토트넘은 현재 히샬리송과 손흥민 그리고 심지어 오도베르까지 모두 다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햄 전에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오도베르까지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브레이크 동안 본인의 개인 SNS에 곧 컴백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부상자 없이 완전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 포백에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최근에 이런 전술을 잘 쓰고 있고 여기에 손흥민과 브레노 존슨 가운데 솔랑키 4-3-3 전형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필 크루크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거든요. 웨스트햄도 베스트 11을 모두 쓸 수가 있는 상태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기본적으로 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일명 라볼피아나 전형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전술을 봐도 좌우 측면에 있는 쿠두스와 보엔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에메르송, 오른쪽에 완비사카가 높게 올라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귀도 로드리게스를 놔두고 앞쪽에 수체까지 같이 올라가서 미드필더 숫자가 앞쪽에만 4명 그리고 뒤에 1명이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의 중원 싸움을 특히나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밀집을 많이 하면서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거나 중원 싸움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웨스트햄이 아무래도 모예스 감독의 시절이 길었다 보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그런 모예스 감독 시절의 약간은 수비적인 컨셉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작정 지금 웨스트햄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이기도 한 만큼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전형을 먼저 만들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가주면서 클로셉스키와 메디슨이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존슨과 손흥민 5명의 공격수가 최전방에 일렬로 배치되면서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토트넘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은 사실 손흥민과 메디슨이 왼쪽에 있을 때 늘상 이루어지던 패턴이었어요. 다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패턴이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쿨루셉스키가 반대를 바라보면서 왼발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이 시즌 초반보다 점점 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요소 중에 하나가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배치하면서 좌우 측면을 흔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 메디슨 이 두 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심지어 솔랑키도 메디슨과 손흥민을 도와주러 많이 움직여주는 편이죠. 이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최근 들어서는 정말 그냥 측면 끝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요 지역에 위치하거든요. 페널티 박스 모서리 지역. 요 페널티 박스 모서리 지역에서 슈팅을 하는 게 존슨의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시그니처와 같은 플레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최근 들어서 브렌던 존슨이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면서 득점이 나오는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압박을 할 때도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 쪽보다 왼쪽에서 압박이 잘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솔랑키가 이런 역할에 아주 중심적인 선수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장면도 보면 브라이튼전인데요. 솔랑키가 압박을 하면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상대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고 있는데, 그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고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 대신 출전한 베르너, 그리고 메디슨, 여기에 더해서 올라오고 있는 우도기까지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볼이 앞으로 넘어가다가 한쪽 측면에 갇혀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볼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요즘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솔랑키가 내려와서 기점 플레이를 참 잘해줘요. 솔랑키가 마치 해리케인처럼 볼을 받은 다음에 좌우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손흥민, 계속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왼쪽에서 볼을 빼앗고 솔랑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솔랑키가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존슨이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미드필더로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이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먼저 볼을 받습니다.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측면 공격수로 나오면 좀 느리지만 미드필더로 나오면 약간 뛰어나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의 압박을 버텨야 되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박을 버틸 때 쿨루셉스키가 본인에게 수비수들을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압박을 이겨내면서 올라온 다음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전환 패스를 하는,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쿨루셉스키에게 모두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편이 비어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요즘엔 자주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솔랑키가 내려오고 있고 쿨루셉스키가 오히려 약간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전방으로 올라갈 때 솔랑키가 볼을 받아준 다음에 쿨루셉스키에게 넘겨주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한쪽 측면에서 존슨이 뛸 때 쿨루셉스키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슨이 오른쪽 측면,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에 뛰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전술적인 틀 자체는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는 웨스트햄이 완비사카와 토디보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킬먼과 에메르송 라인이 있는데 오른쪽 라인의 수비가 왼쪽 라인의 수비보다 조금 더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완비사카가 맨유에 있을 때부터 워낙에 수비적으로는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넓을 때, 특히나 예를 들면 한쪽 측면으로 쏠렸을 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고 여기서 방향전환 패스가 들어가면 완비사카가 빨리 달려가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보다는 에메르송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가 존슨에게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으로 존슨이 뛰어갈 때 여기서 이제 수비를 흔드는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레넌 존슨의 최근의 컨디션도 좋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왼쪽에 있는 에메르송이 오른쪽에 있는 완비사카보다는 조금은 더 수비가 약간 약한 선수다 보니까 이쪽을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의 공격 방향 자체가 손흥민과 메디슨부터 시작을 하지만 솔랑키를 거쳐서 존슨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메디슨을 거쳐서 넘어가든 아니면 손흥민이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든 반대편으로 존슨에게 볼이 넘어가는 이 패턴에서 토트넘은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웨스트햄이 공격할 때는 공격적으로 빠른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역습으로 나갈 때 안토니오, 쿠두스, 보엔이라는 아주 빠른 선수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로페테기 감독의 웨스트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인 특성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안토니오가 전방으로 올라가고요. 이때 볼을 소유하는 순간 쿠두스,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케타가 있고 수체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에메르송과 완비사카가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지역에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쿠두스, 보엔, 파케타, 수책이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킬먼과 토디보, 이 두 선수가 워낙에 킥이 좋은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킬먼과 토디보가 애초에 전 소속팀에서도 워낙에 빌드업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안토니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토니오가 피지컬이 좋잖아요. 안토니오가 볼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쿠두스, 보웬, 파케타, 수책이 달려드는 거죠.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면 에메르송과 완비사카가 뛰어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웨스트햄이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와 있고요. 이때 쿠두스와 보웬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는 안토니오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토니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안토니오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여기서의 세컨볼 싸움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안토니오가 전방에서 버티고 있고 롱킥이 안토니오에게 떨어집니다. 그럼 안토니오가 떨어뜨려주는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엔이 가운데로 달려들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수책도 달려들고, 파케타도 달려듭니다. 그리고 쿠두스가 이번에는 에메르송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번엔 쿠두스가 측면으로 빠져요. 그럼 여기서 볼을 안토니오가 떨어뜨려줄 때 일단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거고요. 세컨볼을 잡자마자 측면으로 뛰는 쿠두스에게 찔러줍니다. 그러면 쿠두스가 이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토디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디보는 굉장히 킥이 좋은 선수죠. 볼을 잡았을 때 완비사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때 토디보가 전방으로 볼을 차줘요. 그러면 전방에서 안토니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롱킥이 넘어왔을 때 안토니오가 보엔에게 떨어뜨려주고요. 그러면 보엔이 이 볼을 잡자마자 또다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쿠두스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쿠두스가 이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득점이 나왔던 장면인데 수비 라인에 킬먼과 토디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의 선수가 약간 내려와주면서 3백이 되고 있습니다. 3백을 만드는 이유는 라볼피아나 전형을 쓰면서 좌우 풀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3백이 만들어지면서 토디보가 또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제 바라본 이제 모습을 보면 에메르송과 완비사카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때 쿠두스, 보웬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파케타와 안토니오까지 4명의 선수가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때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완비사카가 볼을 잡거든요. 근데 완비사카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니까 이때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안토니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볼을 잡자마자 안토니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았어요. 그러면 수비가 완비사카 때문에 측면으로 끌려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있었던 보엔이 이번에는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받자마자 안토니오가 뛰어들어가는 보엔에게 패스를 넘겨주고요. 보엔이 이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에메르송이 올라와 있으니까 쿠두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잖아요. 파케타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다 보니까 측면이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엔이 측면을 무너뜨렸을 때 쿠두스와 파케타가 모두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크로스 득점이 나오는, 물 흐르듯이 득점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로페테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 방식과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좋은 공격 장면을 최근에 특히
특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로페테기 감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본인의 전술적인 역량을 웨스트햄에서 발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보웬과 쿠두스 같은 선수들이 가운데로 좀 밀집을 할 때 얼마나 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인가, 중원에서 이 풀어가는 패턴을 얼마나 잘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일단 1차적인 웨스트햄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풀백이 높게 올라오니까 손흥민이라던가 브레넌 존슨도 빨리 내려와서 조금 더 이제 웨스트햄의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방해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에 있는 안토니오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그 떨어뜨려 주는 과정을 반더벤과 로메로가 얼마나 방해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경기 웨스트햄전에 토트넘이 좀 준비해 가야 되는 패턴이 아닐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경기 자체가 웨스트햄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전술적인 패턴이 명확한 팀들 간의 경기라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에서 어쨌든 승리하는 팀이 유럽 대항전 진출권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겨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